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이번 주 본격적으로 발표될 기업 실적을 주시하는 가운데 소폭 올라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07%,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28%, 나스닥 지수는 0.71%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를 또다시 비판하며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트위터를 통해 매우 잘못된 연준 때문에 우리나라는 불필요하게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율 지급을 강요받아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화웨이가 북한의 3G 무선 네트워크 구축과 유지에 몰래 관여해왔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와 관련해 파악해봐야 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어서 북미 실무 협상 등의 여파를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영국이 5G 구축에 화웨이의 참여 여부 결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제러미 라이트 문화부 장관은 현지 시간 22일 하원에 출석해 미국의 입장이 명확해질 때까지 영국이 화웨이와 관련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웨이 장비 허용 여부는 메이 총리의 후임 정부에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이 2090선에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소폭 오르면서 670선에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2분기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본격화됐지만 시장은 침착하게 관망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만이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외국인들 다시 한번 반도체 종목들 중점적으로 사들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IT 업종들이 지수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어제 또 글로벌 증시에서 특징적이었던 것은 바로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스타마켓이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어제 거래 첫날인 어제는 모든 종목들이 100%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소폭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간밤에 모건 스탠리 측이 다시 한번 반도체 종목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도 다시 한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늘부터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 정식 안건으로 오릅니다. 살펴보고요. 이어서 은이 최근에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종류의 안전 자산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이달 들어 주요 신흥국 증시 중에서 글로벌 자금이 가장 많이 유입된 시장은 한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들이 석 달째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엇갈린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체 판매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약세에 큰 영향을 받으며 현대차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글로벌 시장 판매량에 주목하면서 어제 지수가 좀 빠졌는데요. 함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바로 투자증권연합부 윤정식 팀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애플과 반도체 업종이 긍정적인 보고서 결과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 위주로 좀 상승을 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경우에는 2% 가깝게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종목들이 좀 특징이 있나요? 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기술주들, 특히 반도체 그리고 애플 관련한 종목들 중심으로 주가가 좀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 외에는 이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 알파벳과 같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이 온라인 판매 급증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가지고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지수부터 좀 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는데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07% 상승한 27,171.90에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28% 상승한 2,985.03에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71% 상승한 8,204.14에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고 기술주가 더 많은 나스닥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지만 상승폭 자체는 1% 아래로 좀 크게 상승하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장은 주요 기업들에 대한 실적들 그리고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가능성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면서 지수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주에는 S&P 500 기업 중에서 140개 이상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2분기 기업 실적은 시장의 우려감들보다는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날 오전까지 전일이었죠. 전일 오전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중에 15%가 발표를 했고요. 그 중에서 78.5%는 이익이 예상보다 좋았고요. 그리고 무역 전쟁 장기화에 따라서 향후 실적 둔화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에 시장에 대한 지수는 안도감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이 부분이 주가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또 작용을 했는데요. 이 페드에서 25bp 금리 인하에 그칠 것이라는데 시장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지만 여기에다가 25일 통화정책회의를 여는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등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는 이날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2분기 성장률이 위축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시비에 이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연준 이사 후보자죠. 주디 셀턴이 나라면 6월 회의에서 50bp 금리 인하에 투표했을 것이라면서 7월 금리 인하 폭이 커질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50bp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좀 낮추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기대감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에 대해서 양적 축소보다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발언들, 그런 환경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증시에는 긍정적인 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였죠.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단 간 전화 통화와 관련해서 그들은 매우 좋은 대화를 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일 중국의 일부 기업이 미국산 농산물 신규 구매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는 양국의 대면 무역 협상이 곧 재개될 것이라는 신호가 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술주들 중심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요. 좀 이 종목별로 조금 더 깊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레포트들이 두 개가 좋게 나왔는데요. 반도체 업종에서는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 상향 보고서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또 애플의 목표 주가 상향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요. 애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반도체와 애플 때문에 사실 나스닥이 좀 더 세게 상승을 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전일 2.29% 상승을 했는데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231달러에서 247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하면서 이 애플에 대한 주가 그리고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다음 주 화요일 발표되는 실적이 중국에서의 판매량 개선에 힘입어서 긍정적인 발표가 예상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여기에다 더불어 애플이 2018년도 3월 이후에 처음으로 서비스 매출 증가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애플과 애플 관련 부품주들도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반도체 관련한 이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나왔는데요. 뭐 램 리서치라든지 KLA 탱코라든지 이런 반도체 업종들 4%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3.67% 상승을 했습니다. 대부분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고요. 골드만삭스는 메모리 장비 지출이 2018년 1분기를 정점으로 크게 감소했었지만 뭐 여러 가지 이 설비도 줄였고 공장 가동률도 조정을 하면서 그리고 공장 가동도 조정을 했고 그리고 지난 6월 도시화가 정전됐죠. 이러면서 낸드와 디램 업체들의 2020년 수급 환경 개선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가까이 상승하는 뭐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넷 관련한 종목들 페이스북도 2%, 아마존 1%, 알파벳도 뭐 0.68%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인터넷 관련한 업종들도 긍정적인 모습들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시장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곡물 구매에 대한 의구심이 좀 지속되면서 곡물 선물 지수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에 대면 협상을 예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좀 보니까 중국의 경우에는 일부 기업이 미국산 농산물을 살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호적인 행동을 기반으로 잡혀 있는 협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시장 상황이나 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중국도 그렇고요. 중동도 그렇고 드라마틱하게 빠른 속도로 무언가 협상의 결과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시장에 변화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이 나오기는 현재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미국에서 트럼프는 이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증시가 굉장히 좀 급격하게 빠지거나 아니면 지수 자체가 급격하게 좀 하락을 한다라면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민감하게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할 텐데 현재로서는 뭐 전일 같은 경우도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글로벌 경제 지표 그렇게 크게 둔화되지 않고 있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 나오면서 증시가 어느 정도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협상을 발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는 않아 보이고요. 단지 그런 부분들을 증시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좀 걸음에 대한 속도를 조금 조절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늘부터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 정식 안건으로 올립니다. 아무래도 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데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네, 23일부터 WTO 열리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력실장 투입이 됩니다. 이분이 좀 관심을 끄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 WTO는 제네바에 있는 그냥 외교,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 대표로 통상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는 일본과의 그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WTO 업무를 담당하는 1급이죠. 김승호 실장이 투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김승호 실장 같은 경우는 지난 2월부터 WTO 통상 현안과 무역 분쟁에 대한 대응 업무를 관장하는 신통상 질서 전략실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1984년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외무 고등고시에 합격한 이후에 양자 그리고 다자 통상과 관련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 김 실장이 신통상 질서전략실장에 임명된 지 2개월 만에 WTO에서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낸 인물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 실장 같은 경우는 이번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면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여주고 이로 인해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자유무역에 대해서 이 자유무역 원칙을 발표한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발표하는 부분들이 일본이 현재 얘기하고 있는 수출 규제와 상당히 좀 모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발표를 하면서 충분히 좀 지적할 예정으로 되고 있고요. 이렇게 지적을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심각하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기에는 상당히 환경은 좋지만 WTO 제소에는 시간이 사실은 좀 오래 걸립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요. WTO 제소 절차가 오래 걸리고 그리고 판정이 나오기도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고요. 특히 최종심인 2심을 맡는 상소기구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일 간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도 최종 판정까지 4년이 걸렸는데요. 하지만 이 산업부 관계자를 통해 발언을 살펴본다라면 미리 그렇다고 전제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올해 제소하면 패널 절차는 상소 기구와 상관없이 1년 정도 진행되고 그 사이 상소 기구만 회복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소기구의 정상화를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이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과거에 일본의 김수이코토 분쟁처럼 조치의 부당성이 분명하면 중간에 합의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오래 걸리고 이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들 때문에 지레 겁먹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WTO에서 14건의 안건 중에서 11번째 이 안건으로 현재 상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이 지연되면 좀 내일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현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뉴스 나오는 대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이 최근에 2016년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높지 않은 상황인데요. 전체적인 안전자산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사실은 2015년도 최대치에 비교해서는 지금 많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2011년도 고점에 비해서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금값 같은 경우는 2011년도 고점에 비해서는 74%가량 회복을 했지만 은값 같은 경우는 사실은 31% 정도 회복을 했는데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미중 무역 분쟁이 확산이 된다라면은 당연히 상승을 하겠지만 이제는 큰 폭의 확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리면서 사실은 확산 정도는 횡보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은 금값 큰 폭으로 회복하기는 쉽진 않아 보이고요. 은값은 사실은 금값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사실 은값이 변동폭이 훨씬 큰데요. 이번에 2011년도 고점에 비해서는 금값이 좀 더 빠른 속도로 회복한 이유를 본다라면은 세계 경기에 대한 침체입니다. 은 같은 경우는 산업용 소재로 사용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경기 둔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은값에는 영향을 많이 미쳤고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지금 좋아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현재는 좀 위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기가 회복이 될 가능성 현재로서는 높진 않기 때문에 금값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상승하기에는 쉽진 않아 보이고요. 은값 같은 경우도 2011년도 고점에 대비해서 금보다는 상승률 상당히 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기서 은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중국이 드라마틱하게 무언가 이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좀 회복이 된다라면 모를까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적기 때문에 은값도 상승하기에는 좋은 환경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4가지 이슈 함께 다뤄보고 왔습니다. 바로 투자증권여부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자, 오늘이 절기상으로 대서라고 합니다. 대서라는 것은 24개의 절기 중에서 딱 정중앙 12번째죠. 장마전선으로 해서 비가 많이 오고요. 엄청 더워가지고 더위가 극에 달하는 그런 시기다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제가 중복이었고요. 진짜 덥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피해가 속출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중부지방은 기상관측 이래 1975년도 이후에 한 45년이죠. 그동안 최저의 지금 강수량을 보이는 등 가뭄도 크다고 합니다. 기상이변이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주식시장은 진짜 쉽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뭔가 저 한고비를 넘었다 하면은 또 다른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도 넉넉하지만은 않은 그런 한 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팁 하나 드릴까요? 모든 것을 다 맞추려고 한다면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터지실 테고요. 그렇죠? 뭔가 좀 의심스럽고 잘 모르겠다. 단발 뒤로 물러나는 여유로움으로 접근하는 거.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본격적인 이슈와 투자 전략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재광의 나치파 오늘의 한마디는 포트폴리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최앵커 포트폴리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책에서도 보고 주변에 많은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과연 어떻게 한다는 거지? 분산 투자를 한다는 거. 주식을 다양하게 여러 업종이나 그렇죠? 테마에 걸쳐서 주식을 갖고 있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은 각각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지 주식 내에서 반도체 업종, 자동차 업종, 금융 업종, 또 IT 테마 업종,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애국 업종, 이런 것을 골고루 하나씩 보유하고 있다. 이게 포트폴리오 구성했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너무 그거는 소규모의 포트폴리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좀 더 크게, 다양하게 상품들. 예를 들어서 요즘은 주가 하락세 수익을 볼 수 있는 인버스 투자도 많고요. 그리고 채권 투자도 있고요. 그리고 커머더티라고 해서 상품 투자들, 금이라든지 원유라든지 이런 투자들이 다양하게 지금 우리 시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도 그 점을 조금 염두에 두셔서 특히 과거 주식 투자 오래되신 분이나 연세 드신 분들은 참 느낌이 안 오실 텐데요. 가까운 증권사나 은행에 가셔서 한번 상담을 해보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은 금리도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저금리 시대, 경기도 계속해서 안 좋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주식에만 연연하는 이런 매매 전략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시장 상황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주요 신흥국 증시 중에서 글로벌 자금이 가장 많이 유입된 시장이 한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코스닥 시장은 외인들이 3달째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 시가총액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석 달 새 2%포인트 가깝게 빠졌습니다.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최근 들어서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국내 시장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최근 들어서 7월부터 일어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경제 전쟁,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월에 아직 마감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주까지 지난주까지 7월 달 동안 7억 7,100만 달러를 순수하게 매수해 줌으로써 전체 EM 시장이죠. 이머징 마켓 시장, 그러니까 신흥국 시장의 선진 주요 1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단연 1위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규모로 본다면. 태국이 약 6억 4,100만 달러, 인도네시아가 2억 4천만 달러 정도 되고요. 베트남이 7,600만 달러에 비한다면 국내 시장의 외국인 투자가들이 러브콜은 가히 폭발적이다, 의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인도는 약 8억 3,500만 달러를 순수하게 매도했고요. 그리고 대만도 5억 4천만 달러 매도했고요. 브라질도 4억 4천만 달러를 순수하게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한. 그러니까 이머징 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매력을 가장 외국인들이 높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외부 악재에도 불구하고 매수하는 이유를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로 크게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미 모든 악재는 시장에 반영돼서 그만큼 장기 조정을 국내 주식들이 받았다는 점. 그러니까 저점이 어느 시점에서 저점이 완료되면서 상승 전환할지는 그건 퀘션 마크 아직 미지수지만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점. 또 하나는 이런 외부 악화에도 불구하고 악재에도 불구하고 환율 시장 등 금융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과거와는 다른 대한민국의 시장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질문해 주신 우리 최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하나 더 의문점이 있어요. 성격인 코스피 시장은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매도 일변도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 22일까지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만 1조 4,286억 원을 매수했어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2,300억 순 매도함으로써 철저하게 코스피 시장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두드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여기도 또 특징이 있어요. 1조 4,282억 원을 어제까지 7월 한 달 동안 아직도 7월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매수했는데 대부분이 우리나라 핵심 우량주 1등과 2등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반도체에 집중된 삼성전자를 9천억 매수했고요. SK하이닉스를 3천억 매수했습니다. 그럼 이 두 종목만 1조 2천억이에요. 7월 20일 어제까지 1조 4천억을 매수했는데 1조 2천억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현상이냐면 국내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핵심 우량주 한두 종목만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장의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것이 향후 주시장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는 투자자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물론 일부 몇 개의 종목, 특화된 종목에 집중됐지만 3개월 연속 매수량을 늘려가면서 시총비율이 무려 38%까지 높아졌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3개월 연속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선까지 20%가 붕괴돼서 시총 비중 15%선까지 크게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런데 형만한 아우 없다고. 지금 형만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따로 양극화돼서 제 갈 길을 가련다 하는 마이웨이를 외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다시 철길처럼 벌어지면 좁아지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다면 벌어진 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코스닥 시장이 전환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질지 여부, 아니면 코스피 시장에 대한 집중된 매수세를 좀 매도로 돌변하면서 비중을 줄일지 여부, 이것은 아직까지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내 시장에서 물론 일부 특화된 종목에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의 롬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향후 국내 증시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사님 말씀처럼 최근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큰 폭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자동차 업종들 중점적으로 좀 매도를 했습니다. 현대차가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인과 기관들 매도세 나타내고 주가도 좀 빠졌습니다.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도 다시 한번 모든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달 말로 예고되고 있는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역시 확실시되고 있죠. 자, 미국의 전문가들이 이번 달 말에 있을 30일과 31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25bp가 인하되느냐, 50bp가 인하되느냐 이 논란을 있을 뿐이지 거의 100% 금리 인하를 확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실적도 좋고요. 유동성도 풍부해 준다면 주가의 상승은 예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작용하면서 뉴욕 증시와 그리고 유럽 증시가 모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근데 국내 증시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제
국내 기업들도 대표적인 기업들이 계속해서 요즘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오늘도 발표가 되고요. 어제도 발표가 됐죠. 어제는 우리나라 자동차 뭐 1등이죠, 당연히. 세계적인 완성차 메이커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했어요. 영업이 무려 30%가 증가됐어요. 2분기에. 1조 2,377억 원. 매출액이 무려 26조입니다. 26조 9,664억. 9.1%가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도 23%가 크게 증가하는 가히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후실적을 발표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업체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제 실적으로 증명됐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주가는 빠져버렸습니다. 자, 실적이 나쁜데도 주가가 오른 거하고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가 빠진 것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더군다나 2분기는 실적이 좋았지만 3분기 이후에는 실적이 급격하게 나빠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종합지수 내에 있는 현대차도 대형주입니다. 지수의 상승 없이 현대차만 유일하게 유아독존식으로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이유로 해서 조정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또 극명한 게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조정에 조정받은 것이 없어요. 연초부터 지금까지. 현대차는 꾸준하게 큰 폭의 상승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종합지수라든지 다른 종목의 신저가 저점이 붕괴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하게 버텼다는 거죠. 왜? 1분기, 2분기 실적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느냐 하는 인식이 언제 호실적을 이용해서 물량을 줄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대차가 호실적을 보인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죠. 하나는 뭐냐? 최근 들어서 원화가 안정이라면서 환차손이 발생하지 않고 환차 이익이 발표되죠. 원화가 안정하면서 원화의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오히려 뉴욕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매출 판매가 감소가 이 원화 안정화로 대체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내수 시장이 크게 증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그 신형 SUV 펠리쉐이드하고 그리고 신형 소나타 이런 종목군들이 크게 판매량이 증가되면서 그렇죠. 호실적을 보인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향후 글로벌 시장이나 내수 시장에도 한계에 부딪힐지 모른다 하는 우려감이 대두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경기 위축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경기가 위축된다면 국내 자동차 업계도 하반기에는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는 인식이 어제 현대차가 1.12% 하락했고요. 기아차는 1.04%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2.57%가 하락하면서 현대그룹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현대차 그룹 오늘 기아차의 실적이 발표가 되죠. 현대차나 기아차가 호실적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가의 급등으로 이어진지 여부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글로벌 경기와 그리고 국내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런 여건을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장도 앞서서 들으셨다면 대충 짐작하실 겁니다. 예, 결론은 여전히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져가자. 현금 비중 일정 부분 유지하자 하는 전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왜 이렇게 보는지 한번 체크하죠. 먼저 체크 포인트부터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뭐겠습니까? 첫 번째, 예, 원달러 환율입니다. 어제 3080전 상승했죠. 1178원 30전. 1170원대에서 그래도 크게 변동이 없다는 건 긍정적입니다만 좀 더 낮아져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1150원에서 60원대가 좋다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도 환율 시장의 안정이 그나마 외국인 투자가들의 국내 유입 그리고 지수를 방어하는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역시 아베죠. 오늘 WTO가 열립니다. 과연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싸움이 어떻게 귀결될지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양국 고수께서 대통령께서 하나는 총리께서 아주 강대 강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 자존심 싸움 같은 그런 느낌마저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싸워서는 이겨야죠. 그래서 과연 아베 총리의 후속 수출 규제안이 어떤 방향으로 도출될지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어닝 시즌으로 기업 실적들이 계속해서 발표되죠. 미국에서는 할리데이비슨, 로망이죠. 그 바이크, 오토바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보잉, 캐터필러, 그리고 AT&T, 페이스북, 테슬라, 알파벳,
인텔, 3M 같은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 오늘 출제해서 이번 주 내내 발표됩니다. 기업들 실적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죠. 26일 날 미국 2분기 GDP 증가율이 발표됩니다. 예상은 한 1.8% 정도 증가가 예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달 말에 있을 FOMC를 앞두고 있는 마지막 중요한 경제 지표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일에 발표되는 미국 2분기 GDP 증가율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만 급락의 가능성은 이달 말까지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선별적과 특화된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처럼 만에 한번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죠. 먼저 시장 전반입니다. 최근의 시장을 보면은요, 외국인들이 주축이 되고 있지만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를 가지고 지수를 유지시키면서 종목별, 테마별 상승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큰 특징이 대한민국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굳건하게 버티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어제장에서 삼성전자만 상승했죠. 0.8% 상승해서 47,2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던 현대차그룹도 일제히 하락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대형주들이 일제히 모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1위와 2위 상위권 종목 몇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지수는 받쳐놓으면서 지수는 상승과 하락을 저지시키면서 종목별로 움직이는 장이 지금은 펼쳐지고 있다. 이런 패턴이 금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틈을 이용해서 테마별, 종목별 공략 전략만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한일 간의 그 수출 규제로 인한 전쟁이 계속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죠. 극과 극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속칭 애국주라 일컬어지는 일본 불매 운동이 시작되면서 국내 수혜가 생기는 종목군들 테마로 계속해서 눈여겨보십시오. 물론 일당에 상승하면서 눌림목의 과정입니다만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게 봅니다. 대표적으로 모나미라든지 신성통상, 파세코, 하이트진로 이런 종목군들이 포진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정치권, 기업인, 국민들이 깨달은 게 있죠.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죠? 위민 전략이 안 되겠구나. 내가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모두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갖추지 않는다면 언제 또 뒤통수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휩싸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일본과의 기술력 차이가 워낙 크고 이 영년 일본인 친구들이 이 정도까지 강하게 수출 규제를 할 정도면 후속 대책을 아주 면밀하게 세워놨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 몇 년 동안 길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산업별로. 하지만 어차피 겪어야 될 일이라면 이것으로 인해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군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 부품 국산화 작업을 정부나 업계에서 서둘러 수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정부도 강력한 지원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제라든지 자금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자, 그렇다면 이들 업체들을 여러분 주력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국산화 수혜주로 일컬어지는 덕산 하이메트라든지 풍국주정, 일진다이아, SK 머티리얼, 솔브레인, 동진세미컨, SKC 코롱 PI라든지 나노스, 인바디 등 IT나 산업,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IT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 수출 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반도체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조선도 있고 화학도 있겠죠. 이들에 들어갈 수 있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금주는 한번 공략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연구 PIB센터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작은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오락가락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오늘까지 전국 내륙에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낮 기온 32도, 강릉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면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는 데다가 높은 습도까지 더해져 전국적으로 불쾌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여기 열사병 지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과 대구는 매우 위험 단계,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위험 단계까지 오르면서 온열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격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고 야외 활동 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내륙 곳곳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 낮 기온은 춘천과 청주 3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은 종일 구름이 많겠고 강릉은 아침 기온 26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낮에 소나기가 오락가락하겠고요. 낮 기온은 제주 31도, 부산 30도까지 오르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에서 2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예보가 잦은데요. 모레는 전국에 소나기가 오락가락하겠고 목요일 전국에 장맛비가 시작돼 토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